지휘관 훈련소의 거대한 연병장은 폭우로 인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비는 훈련의 마지막 주를 맞이한 장교 후보생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진흙과 땀, 빗물이 뒤섞인 군복은 쇠사슬처럼 무겁게 몸을 짓눌렀다. 연병장 곳곳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교관들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유진 중위는 이 지옥 같은 훈련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애물 코스인 절망의 벽 아래에서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미 수십 번의 구르기와 포복으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폭우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턱선은 고집스럽게 굳어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일어나 한유진 중이 그따위 정신 상태로 누굴 지휘하겠다는 건가. 훈련소장이자 이 훈련의 총책임자인 박성민 중령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찍고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박 중령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전투복은 연병장의 처참한 광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 중령은 유독 한유진 중위에게 가혹했다. 훈련소 입소 첫날부터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듯했다. 다른 남성 후보생들 사이에서 묵묵히 때로는 그들을 압도하며 훈련을 소화해내는 그녀의 모습은 박 중령의 비틀린 권위 의식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유진은 이를 악물고 진흙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박 중령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반항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훈련을 완수하겠다는 무감정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 텅 빈 듯한 그러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박중령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박중령이 혀를 차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일부러 가장 질퍽한 곳을 골라 밟으며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전투화가 뿜어내는 진흙물이 유진의 얼굴에 튀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생들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잔인한 처형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까짓게 장교라니. 대한민국 육군이 우습게 보이는군. 박중령은 유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걸려 있었다. 여자애들은 이래서 안 돼. 체력도 정신력도 전부 기준 미달이야. 넌 여기서 당장 퇴소해야 마땅해.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한유진은 이번 기수에서 체력과 전술평가 모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중령이 고의적으로 그녀의 점수를 깎아내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실력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박중령의 왕국이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훈련소장님, 유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떨림은 없었다. 저는 아직 훈련 중입니다. 지시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달해 주십시오. 그녀는 오직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사적인 감정이나 굴욕감은 철저히 배제된 완벽한 군인의 대답이었다. 그 대답은 박중령을 광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눈물 공포 혹은 자포자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한 벽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에 젖은 바닥 때문에 유진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다시 진흙탕에 처박혔다. 짓이 좋다. 내 짓이다. 박중령은 허리까지 숙여 그녀의 멱살을 잡을 듯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넌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기에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그래, 너 같은 년들은 보통 애비가 없더군. 맞나? 연병장에는 빗소리와 박중령의 아기의 찬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애비 없는이라는 말은 군대 조직 내에서 가장 잔인하고 원초적인 모욕 중 하나였다. 그것은 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짓밟는 행위였다. 유진의 동공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누구도 포착하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중령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드디어 균열을 찾아냈다는 생각에 그는 희열을 느꼈다.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후보생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유진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그러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교활하게 말했다. 내 애미는 어떤 년이냐? 응, 말해봐. 내 애미는 어떤 년이길래 애비 없는 년을 이따위로 가르쳤나. 그리고 그는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었다. 하하, 박중령은 이것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한마디로 저 오만한 여군 장교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다고 확신했다. 그는 유진이 울부짖거나 혹은 자신에게 달려들기를 기대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를 불명예 제대시킬 완벽한 명분이 되었다. 아마 이게 내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 될 거다. 이중이 새끼야. 박중령은 의기양양하게 말을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이 말이 예언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그 의미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될 운명이었다. 한유진은 진흙탕 속에 넘어진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중령은 그것이 공포와 절망에 찬 흐느낌이라고 멋대로 결론지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콧방귀를 뀌며 몸을 돌려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유진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웃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박중령이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네 애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질문은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영린을 건드렸다. 그녀의 어머니, 대한민국 해병대 군단장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삼성 장군 한지영.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군 내부의 적폐를 쓸어버린 철의 여인. 유진이 자신의 성을 숨기고 이 씨가 아닌 어머니의 성 한 씨를 따르며 모든 배경을 지우고 오직 실력만으로 이곳까지 온 이유. 박중령은 자신이 방금 어떤 존재에게 모욕을 퍼부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중위 한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부의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방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밧줄을 거는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했다. 유진은 천천히 손바닥으로 진흙 바닥을 짚었다. 차가운 진흙의 감촉이 그녀의 분노를 식혀주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군인은 규율과 절차로 말해야 했다. 박성민 중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법과 규율에 따라 그리고 가장 철저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흙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한 이성만이 번득였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박중령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연민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훈련소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지옥 같던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연병장의 조명이 꺼졌을 때 한유진 중위는 다른 후보생들 틈에 섞여 묵묵히 막사로 복귀했다. 그녀의 군복에서는 빗물과 진흙이 뚝뚝 떨어졌고 어깨의 통증은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무시했다. 그녀는 샤워실로 직행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상처 입은 피부와 멍든 근육을 자극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성민 중령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내 애미는 어떤 년이냐. 그 말은 분노가 아닌 냉철한 계산의 스위치를 켰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물줄기를 맞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 그녀는 복수나 사적인 감정 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육군 사관학교와 해병대에서 배운 것은 군대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이었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수나 하는 짓이며 규율을 어기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통해 박성민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어머니 한지영 장군이 그녀에게 평생 가르친 방식이었다. 샤워를 마친 유진은 개인 정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곧장 장비 보관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켰다. 그녀의 시선은 어제 자신이 매달렸던 로프의 특정 지점에 머물렀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로프의 심지가 끊어지기 직전임을 포착했다. 마모 상태가 심각했다. 규정상 즉시 폐기되었어야 할 물품이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식당 뒤편의 식자재 창고였다. 늦은 시간이라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창고 관리병이 몰래 숨겨둔 비상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중령이 부임한 이후 보급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불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유진은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하게 남아있거나 혹은 이미 지난 몇 개의 통조림과 식자재 상자를 조용히 자신의 군용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이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은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후보생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마지막은 행정반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서류 작업을 하는 당직병에게 간단히 목례를 한 뒤 그녀는 공개된 훈련 일지 및 장비 불출 대장을 훑어보는 척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폐기된 로프는 없었고 식자재는 매일 최고급으로 불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완벽한 이중 장부이자 조직적인 기만이었다. 그녀는 박성민 중령이 단순히 입이 거친 지휘관이 아니라 부패한 군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오늘 낮에 자신에게 가했던 모욕은 어쩌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과도한 권력 과시 혹은 자신에게 반항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미리 싹부터 잘라내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유진은 개인용 보안 노트북을 열었다. 군 내부망이 아닌 그녀만이 아는 별도의 보안 채널이었다. 해병대 사령부 직속 감찰부.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옛 부관이었던 삼촌이라 부르는 인물이 관리하는 비공식 직소 라인이었다. 이 채널은 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비리나
반역 행위를 보고하기 위해 극비리에 운영되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단 한 줄의 감정도 섞여 들어가지 않았다. 훈련소장 박성민 중령의 언어폭력 따위에 유치한 내용은 없었다. 보고서는 오직 훈련 장비 안전 규정 위반 사진 첨부, 보급품 관리 소홀 및 부실 식자재 사용, 정황 사진 및 유통기한, 증거 첨부, 훈련 일지 허위 작성 의혹 대장, 사본 첨부 등 건조한 사실로만 채워졌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에 자신의 군번과 이름을 적지 않았다. 대신 그녀만이 아는 암호화된 식별 코드를 입력했다. 이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순간 감찰부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며 즉각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마지막 확인 절차였다. 클릭. 파일은 흔적도 없이 전송되었다. 유진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주사위를 던졌다. 이제 박성민 중령이 스스로 무너질 차례였다. 그녀는 이 일이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알려질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녀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같은 시각 훈련소장의 관사에서는 축배가 한창이었다. 박성민 중령은 자신의 측근인 김소령과 마주 앉아 값비싼 양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고급 안주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후보생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보급품을 빼돌린 것들이었다. 봤나, 김소령, 그 건방진년 표정 말이야. 내가 제대로 밟아줬지. 감히 이 박성민이한테 개겨 박중령의 얼굴은 술기운과 승리감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오늘 낮의 일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김소령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는 오늘 연병장에서 일어난 일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사적인 화풀이이자 명백한 범죄였다. 하지만 그는 박중령의 비위를 맞추며 이곳에서 조용히 진급을 기다리는 처지였다. 그는 박중령의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역시 소장님이십니다. 기강을 잡으시려면 그런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김소령은 속에도 없는 아부를 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박중령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제 조용해지겠지. 아마 내일쯤이면 자진 퇴소 신청서를 들고 울면서 찾아올 거다. 하하하, 박중령은 승리의 도취에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중위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여군 장교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중령은 한유진의 그 차가운 눈빛이 굴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는 그저 달콤한 권력의 맛에 취해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훈련소의 두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서해안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삼성 장군의 깃발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사령부 본청의 거대한 지휘 통제실 일명 월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명멸하고 있었다. 그 스크린 앞 회의 테이블 상석에 한지영 중장이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군단장이자 창군 이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장군.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신뢰의 온도가 몇 도는 낮아지는 듯했다. 그녀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의 별 3개는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북방 함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제 자정부로 특이 신호가 3배 증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의 등을 꼿꼿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작전 참모 현 시간부로 일함대 및 예하도서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 격상을 지시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벼온 야전 사령관이었다. 그녀의 판단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그녀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장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한지영 중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거대한 군단을 지휘하는 책임감과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목에 찬 비상 통신용 스마트워치가 짧게 진동했다. 공개적인 군 내부망이 아닌 최고 사령관급에게만 허용된 암호화된 1급 보안 채널이었다. 회의 중에는 절대 울리지 말아야 할 알람이었다. 작전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 중장은 손짓으로 회의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워룸 한편에 마련된 개인실로 자리를 옮겼다. 메시지는 의외의 인물에게서 온 것이었다. 국방부 직할 감찰본부장. 그녀의 오랜 전우이자 과거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동기였다. 메시지는 극도로 짧고 간결했다. 육군 지휘관 훈련소, 흥미로운 보고서 접수, 식별 코드, 붉은 별, 확인 바람. 한지영 중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붉은 별.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딸에게 장난처럼 가르쳐준 암호명이었다.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군 시스템을 통해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비상신호, 그리고 그 신호가 하필이면 육군 훈련소에서 감찰본부를 통해 그녀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딸 한유진 중위가 지금 그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딸은 어머니의 후광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가장 혹독한 훈련소에 자원했다. 그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 하지만 지금 붉은 별이라는 코드는 상황이 단순히 혹독한 훈련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통해 감찰본부장이 보낸 보고서의 원본을 열람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괴롭힘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실한 장비 썩어가는 식자재 허위로 작성된 훈련 일지. 그것은 군 기강의 문란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한지영 중장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분노가 아닌 차가운 얼음 같은 냉정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박성민 중령. 한때 자신의 휘하에 있었으나 과도한 야망과 잔인한 성정 때문에 자신이 직접 좌천시켰던 인물. 그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훈련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감히 한지영의 딸에게 애미를 물었다. 그녀는 보고서에 적히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았다. 딸이 붉은 별 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그 모욕이 단순한 사적 감정을 넘어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당장이라도 헬기를 타고 날아가 박성민의 목을 비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지영 중장이었다. 그녀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을 통해
적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것이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였다. 한 중장은 다시 워룸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작전 참모. 긴급 안건을 추가한다. 그녀의 목소리의 장성들은 다시금 긴장했다. 육군 지휘관 훈련소. 최근 안전사고 및 보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강 해이를 넘어 전투력 저하의 심각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딸의 보고서는 이제 공식적인 민원이 되었다. 이에 해병대 사령부와 육군 본부 합동으로 금일부로 해당 훈련소에 대한 특별 안전 및 군수 감찰을 실시한다. 육군 훈련소의 일을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합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육군에는 이미 통보했다. 우리 쪽에서는 사령부 직속 청룡 감찰팀을 파견한다. 당장 출발시키도록. 청룡 감찰팀.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독하고 철저하기로 소문난 한지영 중장의 직속 부대였다. 그들은 사령관의 눈과 귀가 되어 군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색출해내는 저승사자들로 불렸다. 그들이 뜬다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군복을 벗는다는 의미였다. 단, 감찰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것은 비공개 기습적으로 진행한다. 지금부터 훈련소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출입을 통제하라. 한지영 중장은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거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박성민 중령. 그는 감히 해병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한지영의 딸을 건드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규율에 따른 심판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육군 훈련소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군 지휘관 훈련소의 아침은 언제나 긴박했지만 그날 아침은 공포에 가까웠다. 박성민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금 도착한 전문을 구겨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금일 구 영부로 해병대, 육군 합동 특별 안전 군수 감찰 실시, 현 시간부로 훈련소 전구역 출입 및 통신 통제. 전문은 짧았지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해병대. 박중령은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왜 하필 육군 훈련소의 해병대 감찰팀, 그것도 청룡이라는 이름이 붙는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한 인물의 얼굴로 채워졌다. 차갑고 감정 없는 눈빛. 한유진 중위. 그년이다. 그년이 찔렀어.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한낱 중위가 어떻게 해병대 사령부를 움직인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비틀린 직감은 오직 그녀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어제 자신이 가했던 모욕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와 비리가 아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굳게 믿었다. 당장 김소령 불러. 박중령은 인터컴에 고함을 질렀다. 몇 분 뒤 해숙한 얼굴의 김소령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소장님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청룡 감찰팀이라니요. 김소령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닥쳐, 내 놈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따위 일이 벌어져. 박중령은 모든 책임을 김소령에게 떠넘기려 했다. 당장 창고랑 행정 서류들 싹 다 정리해. 그 특수 보급품 장부 당장 파기에 들키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알아. 김소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특수 보급품이란 그들이 빼돌린 군수품을 관리하던 암호였다. 이미 수년간 이어진 범죄의 증거였다. 하지만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9시면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간을 벌어야지. 박중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오늘 오전 훈련 지옥의 능선 실탄 사격 훈련으로 변경한다. 전원 참가. 감찰팀이 와도 훈련은 멈출 수 없다고 해. 그놈들이 서류를 뒤지는 동안 우리는 훈련을 통제하는 거야.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지옥의 능선은 훈련소에서 가장 위험한 코스였고 실탄 사격까지 동원하는 것은 감찰 당일에 할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소령은 반대할 수 없었다. 박중령은 이미 김소령을 자신의 공범으로 단단히 묶어둔 상태였다. 그는 박중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박중령은 여기에 더해 더욱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훈련 교관을 따로 불렀다. 오늘 훈련 A코스 3번 와이어로프 절대 교체하지 마. 어제 한유진 중위가 쓰던 바로 그 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교관은 망설였지만 박중령의 살기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박중령은 한유진이 그 낡은 로프를 타고 절벽을 오르다가 추락하기를 바랐다. 설사 죽지 않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면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위장할 수 있었다. 감찰팀이 도착한 혼란 속에서라면, 그리고 그녀가 이미 부적격자로 낙인 찍힌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려 했다. 훈련소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후보생들은 갑작스러운 실탄 훈련 명령에 당황했지만 즉각 전투복을 갖춰 입고 지옥의 능선으로 집결했다. 한유진 역시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챙겼다. 그녀는 박중령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훈련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지옥의 능선은 가파른 절벽과 좁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험지였다. 훈련은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절벽을 높으로 하강하고 다른 조는 협곡 아래에서 이동하는 가상적을 향해 실탄 사격을 가하는 복합 훈련이었다. 유진은 하강조에 편성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3번 와이어 로프 앞에 배정받았다. 그녀는 하강 준비를 하며 로프를 점검했다. 어제 자신이 감찰 보고서에 첨부했던 바로 그 로프였다. 심지가 거의 끊어져 가닥 몇 개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녀는 박중령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박중령은 안전한 지휘 벙커에서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작해. 그의 명령과 함께 협곡 아래에서 사격조의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쾅쾅쾅. 하강 교관의 외침에 따라 후보생들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로프에 체중을 싣는 대신 절벽의 바위 틈을 발로 디디며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박중령은 초조하게 그녀의 모습을 쫓았다. 왜 떨어지지 않는 거지? 당장 떨어지란 말이다. 그가 소리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진의 바로 옆에서 하강하던 다른 남자 후보생의 로프가 갑자기 파칭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박중령의 부패가 낳은 또 다른 불량 장비였다. 악 후보생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매달렸다. 그의 안전고리가 끊어진 로프에 간신히 걸려 대롱거렸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그는 수십 미터 아래의 뾰족한 바위들 위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격조의 총성은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유진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로프를 발로 차고 절벽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는 추락하는 후보생의 군장을 한 손으로 낚아챘다. 엄청난 충격이 그녀의 팔을 뒤흔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낡은 로프가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유진은 절벽에 매달린 채 고함을 질렀다. 3번 로프 하강자 동료 추락 즉시 사격 중지. 그녀의 목소리는 총성 속에서도 쩌렁쩌렁 울렸다. 유진은 한 팔로 동료를 붙잡고 다른 한 팔과 다리로 낡은 로프와 절벽 바위 틈을 이용해 기적처럼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로프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동료를 먼저 안전한 바위턱으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그 뒤를 따라 절벽을 기어 올랐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총성은 멎었고 지옥의 능선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든 후보생들과 교관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흙먼지투성이가 된 채 자신보다 2배는 큰 동료를 구해냈다. 벙커 안의 박성민 중령은 망원경을 든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계획은 최악의 방식으로 실패했다. 그는 한유진을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방금 수많은 증인 앞에서 자신의 훈련소가 불량 장비로 가득 차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유진은 먼지 쌓인 전투복을 털며 일어섰다. 그녀는 벙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정확히 박중령의 망원경 렌즈를 꿰뚫는 듯했다. 그 시선은 말하고 있었다. 네가 졌어. 바로 그때 훈련소 입구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검은색 군용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청룡 감찰팀이 도착한 것이다. 박성민 중령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청룡 감찰팀의 검은색 군용 차량들이 지옥의 능선 훈련장 입구를 가로막으며 급정지했다. 차량에서 내린 헌병들은 즉시 훈련장 전체를 봉쇄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된 기계들처럼 보였다. 차량 행렬의 중심 지휘관용 험비에서 한 명의 장교가 내렸다. 흠잡을 데 없는 전투복을 입은 강인한 인상의 대령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철중, 해병대 청룡 감찰팀을 이끄는 수장이자 한지영 중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 불리는 사내였다. 그의 얼음장 같은 눈은 훈련장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훈련장 통제, 모든 장비와 인원 현 위치 고수. 박성민 중령은 지금 즉시 내 앞으로. 강 대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사고를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훈련은 즉각 중단되었다. 박성민 중령은 벙커에서 기어 나오다시피 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니 강대령, 이게 무슨 무례한 훈련 중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대령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박성민 중령, 지금 이 순간부로 귀관의 훈련소장 직무는 정지된다. 강 대령은 선언했다. 그리고 방금 일어난 저 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그는 유진과 구조된 후보생이 모여있는 절벽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박중령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감찰팀은 즉시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강 대령과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팀은 김소령의 안내를 받으며 훈련소 본부의 행정반과 창고로 직행했다. 김소령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감찰팀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강대령은 먼저 구조된 후보생을 면담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이 어떻게 죽을 뻔했는지, 그리고 한유진 중위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다음은 한유진의 차례였다. 그녀는 강 대령에게 경례를 붙였다. 중위 한유진, 특이사항 없습니다. 강 대령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방금 로프가 끊어져 동료를 구한 참인데. 유진은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끊어진 로프의 잔해를 그에게 건넸다.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3번 와이어 로프. 어제부로 제가 구두 및 서면으로 폐기를 요청했던 물품입니다. 장비 불출 대장에는 여전히 양호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나 박중령의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규정과 사실만을 보고했다. 강 대령은 로프의 끊어진 단면을 유심히 살폈다.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고의적인 방치였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 중위가 바로 붉은 별 보고서의 주인공임을 직감했다. 훌륭한 판단이었다. 중위. 강 대령은 짧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박성민 중령을 돌아보았다. 이것이 귀관이 말하는 정상적인 훈련인가? 박 중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현장에서 발각된 것이다. 한편 훈련소 본부를 급습한 감찰팀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식자재 창고에서는 유진이 보고했던 대로 썩은 내가 진동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보급품 상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행정반의 이중 장부는 너무나 허술해서 감찰팀의 베테랑 요원들 앞에서는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김소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박성민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배에 가장 깊숙이 묶여 있는 공범이었다. 그는 이대로라면 박중령과 함께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군사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감찰팀 요원 하나가 김소령의 어깨를 툭 쳤다. 김소령, 따로 면담을 좀 하지, 편하게. 그들은 김소령을 빈 사무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요원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박성민의 공범으로 남느냐, 아니면 군의 증인으로 협조하느냐. 김소령은 흔들렸다. 그는 부패했지만 박성민처럼 잔인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살인을 계획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늘 아침 한유진 중위를 제거하려 했던 박중령의 광기 어린 눈빛과 방금 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한 한유진의 영웅적인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압박했다. 만약 내가 협조한다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감찰 요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정상 참작. 물론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군은 스스로 정화하려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김소령은 눈을 감았다. 그는 결심했다. 내 사무실 책상. 세 번째 서랍 아래에 USB가 하나 있어.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심정으로 고백했다. 그리고 내 개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암호는 그것은 김소령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아둔 보험이었다. 박성민 중령이 자신을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지난 몇 년간 그들의 모든 비리, 내역과 거래 장부, 그리고 박중령의 폭언과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들이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감찰팀은 즉시 USB와 하드 드라이브를 확보했다. 기술팀이 암호를 풀고 파일 목록을 스크린에 띄우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대여를 낚았음을 알았다. 단순한 보급품 횡령이 아니었다. 지역 업체와의 유착 인사비리 그리고 수십 개의 음성 파일. 한 요원이 무작위로 음성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훈련장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박성민 중령의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내 애미는 어떤 년이냐? 응, 말해봐. 내 애미는 어떤 년이길래 애비 없는 년을 이따위로 가르쳤나? 하하.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부패를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명백한 범죄였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강 대령이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박성민 중령의 군 경력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지옥의 능선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와 영웅적인 구조 이후 훈련소의 모든 인원은 연병장으로 즉각 소집되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납덩이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후보생들은 흙먼지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불안과 피로가 뒤섞인 눈으로 연병장 중앙을 응시했다. 청룡 감찰팀의 헌병들이 연병장 둘레를 강철의 벽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더 이상 박성민 중령의 자리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청룡 감찰팀의 수장 강철중 대령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박성민 중령은 마치 피고인처럼 단상 아래 헌병 2명의 감시를 받으며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의 군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어깨는 절망의 무게에 눌려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던 왕국에서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했다. 강철중 대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냉혹하게 울려 퍼졌다. 금일부로 실시된 특별 감찰의 예비 결과를 발표한다. 후보생들 사이에서 나직한 술렁임이 일었지만 헌병들의 매서운 눈초리에 이내 잠잠해졌다. 훈련소장 박성민 중령. 귀관은 군수품 횡령 유해, 식자재 반입 훈련 장비, 안전규정 위반 훈련 일지, 허위 작성, 그리고 이로 인한 훈련병, 살인 미수 혐의로 즉각 보직 해임되며 현 시간부로 군 검찰의 신병이 인계된다. 강 대령의 말은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박중령의 머리를 내리쳤다. 살인 미수. 그 단어가 박중령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연병장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후보생들 대열 속에 꼿꼿하게 서 있는 한유진 중위. 그녀는 단상을 바라보고 있지도 박중령을 비웃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인의 자세로 규정대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함,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감각한 얼굴이 박중령의 광기를 폭발시켰다. 너였어. 박중령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헌병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뿌리치며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전현이야. 전현이 날 모함했어. 저 독사 같은 년이. 그의 추악한 발악에 연병장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박중령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끝났음을 알았고 그렇기에 저 여자 역시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하, 하하하. 그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내가 졌다고 하니 너 같은 년한테는 안 져. 그는 유진을 똑바로 노려보며 자신이 그녀의 자존심을 박살냈다고 믿었던 바로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다시 한번 내뱉었다. 내 애미는 어떤 년이냐? 은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악의로 갈라져 있었다. 말해보라고 내 애미는 어떤 년이길래 애비 없는 년을 이따위로 가르쳤나 대답해. 이 창년 같은 년아.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그 말이 연병장의 메아리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굉음이 하늘을 찢었다. 두두두두두두.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하늘을 향했다. 육중한 검은색 군용 헬기 UH-60 블랙호크 한 대가 훈련소 상공을 낮게 선회하더니 연병장 중앙을 향해 거침없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다. 후보생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팔로 얼굴을 가렸다. 헬기는 사령관급의 방문을 알리는 붉은색 식별등을 번쩍이며 연병장 한가운데 박중령과 강대령의 정면에 정확히 착륙했다. 이것은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강철중 대령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헬기 측면의 슬라이딩 도어가 치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삼성 장군의 깃발을 든 기수였다. 그리고 뒤이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전투복 차림의 인물이 땅을 밟았다. 어깨 위에 빛나는 별 3개. 대한민국 해병대 군단장 한지영 중장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멈춰버렸다. 박성민 중령은 웃음소리를 멈추고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헬기에서 내린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인식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한지영 중장. 자신이 한때 충성을 맹세했으나 결국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았던 그 철의 여인. 그녀가 왜 여기에? 한지영 중장은 헬기의 바람이 채가시기도 전에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는 진흙탕이 된 연병장을 망설임 없이 밟으며 정확히 박성민 중령을 향했다. 강철중 대령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령관님 여긴 어쩐 일로? 한지영 중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성민 중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성민은 공포로 질식할 것 같았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모기 소리 같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한지영 중장은 박성민의 코앞 단 한 걸음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벌레를 내려다보듯 박성민을 응시했다. 그 몇 초의 침묵은 박성민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총으로 쏴주기를 바랐다. 마침내 한지영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보다 더 크고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박성민이 방금 내뱉은 모욕을 정확히 되짚었다. 박성민 중령. 그녀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주어 말했다. 방금 내 놈이 그토록 찾던 그 애미. 한지영 중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대열 속의 딸 한유진을 향했다가 다시 박성민에게로 돌아왔다. 바로 나다. 그 말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떨어졌다. 박성민 중령의 눈이 뒤집혔다. 그의 뇌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한유진.
한지영, 성이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 둘을 연결시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 아, 박성민은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내 진흙탕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군 경력,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이 그 순간 끝장났다. 연병장의 모든 후보생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진흙을 굴렀던, 그리고 박중령에게 애비 없는 년이라 모욕당했던 한유진 중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삼성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지영 중장은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은 박성민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중 대령을 돌아보았다. 강 대령. 이 군복을 더럽힌 쓰레기는 당장 치워 국방부 직속으로 이첩해. 내 이름으로.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한지영 중장은 몸을 돌렸다. 그녀는 딸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다시 블랙호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헬기에 오르자 굉음과 함께 헬기는 수직으로 이륙했다. 연병장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 진흙탕 속에서 흐느끼는 박성민 중령과 그를 경멸하며 끌고 가는 헌병들, 그리고 이 모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후보생들만이 남았다. 한유진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거대한 블랙호크가 굉음을 남기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훈련소 연병장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후보생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 편의 살벌한 드라마 같은 광경이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굴렀던 한유진 중위를 향한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성민 중령은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진흙탕 속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만을 내뱉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강철중 대령의 차가운 손짓에 헌병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군 경력은 그렇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강철중 대령이 다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보생들을 향해 선언했다. 특별 감찰은 종료되었다. 훈련소는 오늘부로 새로운 지휘 체계 하에 개편될 것이다. 모두 막사로 복귀하여 장비 정비 및 휴식을 취하도록. 졸업식은 예정대로 거행된다. 이상. 후보생들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충성을 외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유진 중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한중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의 여인 한지영 장군의 딸이었으며 썩어 빠진 훈련소장을 단 하루 만에 끌어내린 폭풍의 핵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히 말도 걸지 못하고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진흙이 묻은 전투복을 털어내고 자신의 장비를 챙겨 묵묵히 막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표정은 훈련소 입소 첫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마치 방금 연병장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 후 며칠간 훈련소는 발칵 뒤집혔다. 박성민 중령의 군사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유진이 제출했던 최초 보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소령이 넘긴 USB 속의 증거들은 그가 빠져나갈 어떠한 구멍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불명예 전역은 물론 횡령직권, 남용,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공범이었던 김소령 역시 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으며 박성민의 살인 미수 계획에는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계급이 강등되었으나 교도소행은 면했다. 대신 그는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후방의 어느 한적한 군수기지의 말단 관리직으로 전출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처벌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훈련소는 강철중 대령의 지휘하에 전면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모든 낡은 장비가 교체되었고 보급 시스템은 투명하게 바뀌었으며 훈련 프로그램은 전면 재검토되었다. 박성민이 심어둔 부패한 인물들은 모두 속간해졌고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다. 훈련소는 짧은 시간 안에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식 날이 밝았다. 며칠 전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수정처럼 맑고 푸르렀다. 연병장에는 더 이상 진흙탕이 아닌 영광스러운 졸업을 위한 붉은 카펫이 깔렸다. 후보생들은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새로운 훈련소장이 단상에 올라 졸업사를 낭독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 이번 기수 가장 우수한 성적과 최고의 동료애, 그리고 가장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영예의 수석 졸업자는 장내는 잠시 숨을 죽였다. 중위 한유진. 한유진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후보생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삼성 장군의 딸에 대한 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능선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고 부패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진정한 군인에 대한 순수한 존경의 표시였다. 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힘찼다. 그녀는 훈련소장에게 경례를 붙이고 수석 졸업 표창을 받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청중 속에 앉아 있는 낯선 장성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과 함께 훈련받은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졸업사는 극도로 짧고 간결했다. 우리는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훈련은 끝났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 시작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 이상 그녀는 경례를 붙이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승리감도 드러내지 않았다.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가 가족들을 만나며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유진은 조용히 훈련소를 빠져나왔다.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훈련소가 아닌 근처의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절벽이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 끝에는 사령부의 공식적인 삼성 장군 깃발이 아닌 개인 전투복 차림의 한지영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먼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차에서 내려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유진은 어머니의 뒤에 서서 경례를 붙였다. 중위 한유진, 명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한지영 중장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령관의 위엄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자네의 최초 보고서는 정확하고 간결했다.
그녀는 딸이 아닌 자네라고 불렀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모욕을 참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규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상관이 군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장교의 의무다. 유진은 대답 대신 굳건한 시선으로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제야 한지영 중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나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똑같은 길을 어쩌면 자신보다 더 혹독하게 걷기 시작한 또 다른 군인에 대한 인정이었다. 자네의 새로운 임무지가 하달됐다. 한지영 중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그것은 사령부 본부의 편안한 행정직이나 참모직이 아니었다. 제7해병특수수색대, 흥룡부대, 금일부로 배속을 명함, 흥룡부대, 서해 최전방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만을 골라 수행하는 해병대 내에서도 최정예로 불리는 부대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백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오직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자만이 허락되는 곳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최고다. 한지영 중장이 말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군단장님. 유진은 서류를 품에 넣고 다시 한번 완벽한 경례를 붙였다. 가보도록 중이. 유진은 경례를 풀고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동쪽 하늘에서는 거대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어둡고 축축했던 훈련소의 그림자는 그녀의 등 뒤로 완전히 사라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영 장군의 딸이나 애비 없는 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 장교 한유진 중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힘으로 쟁취한 새로운 새벽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다.